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퍼펙트 부동산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던 전망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오른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이 핵폭탄이 될지 아니면 콩알탄이 될지 이번 주 새로 나온 소식을 살펴보고 그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왔습니다. 운명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던 과세 기준일,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 주 화요일로 왔어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이유는 부동산을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때리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활동을 좀 견제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 여러분들 소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사회에 어떤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해요. 만약에 치킨을 하나 튀겨갖고 한 마리 2만 원에 팔아가지고 5천 원을 남겼다. 치킨 한 마리 팔아가지고 5천 원을 남겼으면 뭡니까? 생닭을 갖다가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재료를 갖다가 입혀가지고 저의 노동력이 더해져서 치킨이라는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가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하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 투기 이쪽은 그게 없다는 거죠.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가는데 집주인이 무엇을 했느냐, 과연. 그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사회, 경제 정의적으로 좀 옳은 것이냐.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이제 3.2%에서 이제 6%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오기 전에 시장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결국 집값을 떨어뜨릴 거라고 많이 예측들을 했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5월 28일인데 물론 이제 매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핵폭탄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 콩알탄이죠. 그러니까 자, 제가 만약에 주먹으로 누구를 때렸는데 내 주먹이 얼마나 센지를 알려면 맞은 사람의 반응을 좀 보면 알겠죠. 막 죽으려고 그러면 내 펀치가 굉장히 세구나. 근데 별로 아무 반응 없으면 이거 되게 약하구나. 네.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거 별거 없다. 꿈쩍도 안 한다. 정책 소용없다. 이런 여론을 좀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자꾸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유난히 좀 많이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매물을 유도하겠다?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좀 건드리지 말아라. 왜 자꾸 임대사업자를 탓하냐는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5월 26일 날 나온 얘기고 그 전날에도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후폭풍 때문에 오히려 월세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 5월 27일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옥죄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오히려 전월세가 더 뛴다. 같은 내용이죠. 날짜만 다르지.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은 오히려 그런 고통은 임대사업자는커녕 임차인, 세입자들이 더 고생을 한다는 그런 여론을 자꾸만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임대사업자를 괴롭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을 축소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지
뭐 징벌적 성격으로 갖다가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혜택 줬던 거를 뭐 줄인다 없앤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온 모양이에요, 여당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무튼 이 고생은 이제 세입자들이 더 이렇게 뭐 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월세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월세가 아깝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살려고 하죠. 특히 뭐 작년까지는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월세보단 이쪽을 좀 선호하는. 월세는 그냥 날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세는 다시 돌려받으니까. 근데 월세 아까워서 전세를 살려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극하는 거죠.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전세조차,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진다, 월세로 바뀐다, 그 전세조차도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겁을 주는 이런 기사들이 이번 주에 유난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런 기사들 이제 좀 전에 보신 건 제목만 본 거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이거죠. 임대주택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 사실 뭐 악영향이라고 한 겁니다. 네, 악영향.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자, 이 전제 조건들을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아예 더러워 안 해.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뭐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경우의 수를 3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잔여 계약이 6개월 이상이라면은 매수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살려고 들어온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불가하니까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급등한 부동산을 지금 매수하면서 세입자를 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갭 안 끼고 살까요? 최근에 거래량이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들어와서 실거주하려고 살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졌다. 지금 거래량 줄어든 것은 이거를 반영하는 상황인 거죠. 이건 별로, 예. 자, 잔여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그러면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할 수 있다. 근데 2년 후에는 임대료가 5% 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올리겠죠. 뭐 당연한 걸 갖다가 근데 굳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는 모든 세입자, 뭐 임대사업자고 뭐 떠나서 뭐 다 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에요. 그냥 이왕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써, 그냥 임대료 1000%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쓰지. 예, 뭐. 아무튼 이건 좀 억지였죠. 예, 억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요. 자, 세 번째 사례.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은 종부세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짜증난다. 그래서 뭐 10억짜리면은 뭐 종부세 해갖고 뭐 6천 늘었다, 7천 냈다. 짜증나. 그러면 그 6, 7천을 갖다가 세입자한테 전세를 금을 아예 올려버린다. 4년마다 계속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깐 거죠. 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라는 얘기인데요. 자, 기사 세부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거 뭐 지금 한 얘기고요. 어디 연구원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임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은데 임대사업자 물량이 매도 물량, 여기 중요합니다. 임대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전환된다. 즉 전세 월세로 안 내놓고 그냥 팔아버리려고 매도 물량으로 전환이 되면 임대시장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 전세 물량이 매도물로 빠진다 칩시다. 매도 물량. 그러면 매도 물량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매도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뭐 계속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시장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려고 물량 내놓으면 매매가가 하락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매가 하락하면 이리로 넘어가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많이 안 떨어진다 해놨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 다른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 보시면은 월세 계약이 되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9개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5.9%포인트가 월세 거래가 늘어났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라진다. 너 월세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왜 이렇게 늘어남에도 그 월세를 굳이 사느냐? 지금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월세를 살고 말지 지금 이 올라간 집값으로는 난 절대로 집을 안 살 거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끌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잠재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잠재적이지만 그땐 잠재가 아니죠. 현재로서는 잠재적인 어떤 매수 대기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자들을 사게 만드는 이런 것이 지금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 앞서 시나리오나 다 보면은 보세요. 앞으로 집값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 인구도 뭐 수요가 계속 있다고 하니까, 뭐 서울은 뭐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를 아예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면서,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전제를 깔고, 아직 안 산 사람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다. 아직도 추격 매수를 유도하고 있는 건데, 안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간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서 경기도로, 뭐 그 다음에는 뭐 충청도로 가고, 뭐 전라도, 경상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뉘앙스죠. 너 서울 포기하고, 경기도 나가자니. 그 나가는 사람들은 뭐 집을 산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저 임차인들, 세입자들이겠죠. 너 큰일 난다. 어떻게든 서울에 붙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전월세 가격 앞서 나왔었죠? 계속 올라간다. 너 그러니까는 연끌 매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서울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자산 급증이 일어나지 않고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들어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서 갖고 있어서 그 주택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떠안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주택 보증 이런 걸 통해서 전세금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집값 하락이 되면은, 그러니까 자산, 이것도 전제가 뭐냐면 앞서 제가 그랬죠. 희망회로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라는. 자산 급증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뭐 네가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나거나 코인에서 대박이 안 나면 서울로 다시 못 간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 떨어지면은 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 밑에 보시게 되면은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당장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당장엔 그래 다 혼자 살고 뭐 기껏해야 뭐 같이 살고 뭐라고 하지만 3, 4인 가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없고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 안 난다. 출산율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당장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1, 2년, 3, 4년이야 뭐 1, 2인 가구 때문에 그래. 솔직히 이것도 말이 안 돼요. 1, 2인 가구가 뭐 85제곱미터 뭐 100제곱미터 아파트 살겠습니까? 당연히 원룸 저 도생 이런 데 살겠지. 시장 자체가 다른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장 뭐 몇 년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1, 2인 가구 때문에 수요가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3, 4인 가구로 발전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어떡할 거냐, 그때는. 그래서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나온 통계를 좀 볼 텐데, 한국은행에서는 나온 자료들이 있었어요. 1분기 가계 신용 관련해서 잠정치 자료가 나왔는데, 요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 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옵니다. 근데 비은행 뭐 저축은행 이런 데죠. 상대적으로 예금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요쪽은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또 기타 금융, 뭐 보험사 같은 데죠. 당연히 여기도 더 비쌉니다, 이자가.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요. 뭐 1분기를 해봤자 뭐 저번 달입니다. 오늘 이제 5월 말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요거 다 뭐냐? 은행에서 이제 안 되니까 여기서 더
잘 땡겨왔고 비싸게 땡겨왔고 영끌이 3월까지는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옛날에 불법 뭐 사채업자들 1년에 막 70%, 100% 선이자 반대 가고 뭐 이런 사채 그거 있었으면은 그거 해서라도 집 살 기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웬만한 거 다 때려잡았는데 불법 사채업자가 없어가지고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거 있었으면 진짜 20, 30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분기까지 굉장히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 뭐 OECD 1위다. 이거는 지난주에 한 얘기니까 뭐 그거 또 얘기하면 지겨우니까요. 그거 아니고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1분기까지 지속이 됐고 가계 신용 굉장히 위험하다. 요렇게만 그냥 정리를 하고요. 자, 소비자 동향 조사 자료도 역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소비 심리 지수는 참고로 100이 기준이에요. 100보다 낮으면 앞으로 소비는 줄어들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앞으로 씀씀이를 줄이겠다. 100이 넘어가면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생활 형편 좋아질 것 같고 전월보다 좀 약간 줄었습니다. 생활 형편 요거는 좀 늘어났고 그죠? 가계 수입은 똑같고 소비 지출 전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 지출 전망,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 얘기, 요 이야기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돈도 더 쓸 거다. 그러면 화폐, 내 돈 화폐를 물건으로 활발하게 계속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건 수요는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뭐 아닐 것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첫 언급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디어 처음 했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보유해서 뭐 집을 샀든 아니면은 뭐 주식을 샀든 뭐 코인을 했든 간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드디어 터졌다는 얘기죠. 제가 저저번 주에 그 어디냐 무디스 그죠? 무디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3.5%로 올려잡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는 지지난주에 했었는데 이번에 얘기 나온 거는 4% 성장할 거로 봤습니다.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때 JP모건이 4% 중반대까지 봤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 금통위 때 그러니까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 앞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서둘러서 안 되겠지만 지연됐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죠. 서둘러서 안 되겠지만 서둘러서 제가 마우스라서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두르면 안 되겠지만 콤마하고 지연됐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콤마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한국말 잘 생각해 보세요. 콤마가 있으면 앞에가 중요한 거 뒤에가 중요합니까? 안 되겠지만 뭐뭐 했지만 이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가 중요한 거죠. 원래 한국말은 중요한 건 뒤에 말하는 법인데. 제가 만약에 어떤 여자한테 사귀자 그랬는데 그 여자 답변이 나도 너 좋아하는데 사귀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은 전 아싸 나 좋아한다 이래야 됩니까? 좋아하지만 사귀는 건 별로다. 그럼 앞에 건 필요 없어. 뒤에 별로다 얘기예요. 여기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처음 언급된 것도 그렇고 요 뉘앙스에서 금리 인상 신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겠다.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죠? 저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준금리 아직 안 올렸어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작년 5월 달에 0.5%까지 낮춰놓고 안 올렸는데 일반 시장에서 돌아가는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 수준까지 또 올라갔으니까 모든 거 선반영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 실적 잘 나왔어요 하면 그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떨어짐. 모든 거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부터 시장은 금리 인상을 전제하고 선반영 들어간 앞으로 대주금리 더 올라갈 거란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언론들 굉장히 좀 불편한가 봅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문가 따옴표하고 올해 인상 어려울 것. 다행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주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근데 이걸 왜 어디다가 물어봤는지를 한번 보세요. 물어보면 땡땡 증권연구원, 땡땡 증권, 땡땡 투자연구원, 땡땡 증권연 여러분들 증권사에 물어봤습니다. 증권사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 자기 입장이 하고 있는 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증권사가 그러면 기준금리 심기 앞당겨질 거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증시에서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빨리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당장 고객들 계좌에서 돈 다 빼고 주식 다 팔라고? 요딱 물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목만 봐가지고는 나 맞다 치자.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올해 인상 어려울 거라고 말했구나. 제목만 봐선 그렇죠? 제목만 봐선 올해는 인상 안 되겠구나 본데 이게 지금 기사 순서대로 제가 쭉 중간중간 캡처한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처음에 보면은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서둘러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질 여진이 있다. 심지어 여기는 금리 인상은 이후인 내년 7월 이렇게 여기인데 내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 섞어놓고 요거만 봐가지고는 모든 전문가들이 마치 올해는 인상 어려울 거라고 말한 것 같지만 다 예정보다 앞당겨질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목하고 좀 본문이 다른 거는 기자분이 두 분이라서 한 분은 제목을 쓰고 한 분은 본문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그 소개팅 나가면은 이제 소개팅 연락처 받았는데 프로필 사진 보고 되게 이쁘다고 딱 가서 봤더니 실물은 좀 이렇게 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랑 잘 보셔요. 제목만 보고 그냥 바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목이랑 본문이랑 다른 경우 되게 많습니다. 뉴스 기사 보면 수두룩하죠. 네. 자, 좀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사는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사는 집값이 왜 올랐을까? 이런 걸 생각해.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내 집이 올랐어요. 아니면은 근처에 새로 큰 도로가 고속도로, 간선도로 이런 게 뚫린다. 아니면은 초등학교가 새로 들어온다.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대형 쇼핑몰 같은 거 이런 이유로 올라갈 텐데 아니면 공원이 새로 생겼어. 이건 다 개별 요인이죠. 그러면 요 근처에 있는 집값은 다 오르겠죠. 내 집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런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산다. 살고 싶습니다. 한남동에 이게 계속 올랐는데 그러면은 저기 강원도 속초 아니면은 경상북도 영주 경남 사천 이런 데서 저쪽 동네 공원 생기니까 우리 동네도 공원 이러진 않잖아요. 개별 요인은 다른 거니까. 지금 전국에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것 때문에 올라간. 앞서 말한 요게 아니라 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지금 전국에 집값이 올라간 건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금리가 떨어져서 돈 꾸기가 쉬워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투자 열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싸그리 몽땅 흘러들어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혹은 언제쯤 꺾여서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여기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시적인 요인들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까지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그 변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렇죠? 기존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적하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락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꾸만 부정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누가 자꾸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보십시오. 이거 요놈이 뭡니까? 딱 보면 여러분들 딱 요 지금 제가 제목에 적어놨죠. 투기 세력 영끌 관망. 요 시커먼 놈 아주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습니다. 톰과 제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여기서 지금 심지가 다 타들어가는 이 폭탄을 우리 톰한테 주고 있어요. 요 이제 투기꾼입니다. 이 폭탄을 딱 주고 있습니다. 이 놀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영끌이죠. 영끌. 우리 톰이 이제 영끌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 제리는 이것을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이게 이제 관망 중에 있어. 아까 말한 경기도로 도망갑니다. 너 다시 서울로 못 들어와. 관망.
그래서 이제 뻥 하고 이제 터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만화를 제 어릴 적에 되게 많이 봤습니다만 제일 많이 당하는 놈이 제 기억엔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폭탄 못된 이 사악한 저 마음으로 예? 주고 있는 거를 뻔히 아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과세 기준일 이후로 뭐 급격한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조금씩 금이 가다가 그러니까 서서히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막 건물에 금이 가다가 한 번에 그냥 펑 하고 무너진. 사실 그 이제 펑 하고 무너지면 그게 경착륙 비행기로 치면 이제 추락하는 거고 연착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도 서서히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려는 요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 퍼펙트 부동산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